흐르는 강물처럼 11장. 다음날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무시무시했던 폭풍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명랑한 새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잠이 덜 깼을 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싶었지만 금세 붉은 죽이 찌르르기가 지저귀는 소리, 산비둘기들이 구구구 공허하게 우는 소리, 박새와 바리새의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 나는 산막 안에 있었지. 간밤에 잠에서 깼는데 내가 진흙투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려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서 침대로 기어 올라간 뒤 누비불 속으로 파고들어가 다시 잠들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새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기가 무사하다는 징후를 잡고 싶어 배를 문지르니 아기가 대답하듯 톡톡톡 발차기를 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어젯밤에 양팔과 이마에 묻었던 진흙이 팽팽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축축한 머리칼과 양쪽 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머릿속에 정리해둔 가져왔으면 좋았을 물건들 목록에 오직 모자를 추가했다. 그 무렵 나는 깜빡 잊었거나 아빠 물건을 훔치고 싶지 않았거나 어리석게도 생각조차 못했거나 아니면 단지 가져올 수 없었던 여러 물건을 머릿속에 나열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적당히 큼직한 삽, 방수포, 양동이, 연필, 종이, 그리고 총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번에도 지난 밤처럼 암울하고 분명하게 내 계획은 절대 성공할 리 없다고 말했다. 내 계획은 절대 성공할 리 없다. 잔인한 상황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도 둘둘 말고 있는 이불을 걷고 나갈 수가 없었다. 산막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광경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 아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생각이 났다. 그날 밤새도록 꿈에 보안관 라일 아저씨가 타고 왔던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순찰차와 마당에서 주저앉은 아버지가 나왔다.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어머니, 캐롯빠, 이모가 없다는 걸, 집안에도 집 밖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침실 안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아침 햇살이 견딜 수 없이 눈부셨다. 고작 12살이었던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컴컴한 벽장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세스가 벽장 안에 숨어있는 나를 찾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조금 뒤 코라 언니가 찾아와 이제 그만 나오라고 나를 어르고 달랬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아빠도 저기 복도 끝 안방 좀장 냄새가 풍기는 어두컴컴한 벽장 속에 나처럼 숨어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날 오후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방문 앞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잠 깨는 너무 맛있는 냄새였다. 나는 머뭇머뭇 기어나가 낯선 캐서롤을 한 숟가락 더 먹었다. 어느 다정한 이웃이 손수 만들어다 가져다 주었을 캐서롤이었다. 처음에는 깨작깨작 먹던 나는 이내 숟가락에 수북하게 퍼올려 꿀꺽꿀꺽 삼켰다. 그러는 나 자신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이 경멸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보다 더 큰 힘에 이끌리듯 처음에는 원시적인 배고픔의 문 앞까지 그 다음에는 계단을 따라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결국엔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건 내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한 굴복이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황막한 벌판에서 임신기간을 버티고 위례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그저 계속해야만 했다. 방광을 비워야 했고 음식을 먹어야 했다. 12살의 내가 어머니 없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로서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했다. 나는 필요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몸을 일으켜야 했다. 사슴 가죽문을 걷어올리고 밖으로 나갔다. 산막 옆에 쪼그려 앉아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자니 간밤의 폭풍이 꿈이었나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불밭은 축축하고 완벽하게 고요했다. 새순과 새잎과 꽃봉오리가 새봄을 알리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수제버터처럼 부드러운 햇살을 주변 산봉우리에 나누어 주었다. 아직 그늘진 산기슭과 골짜기는 햇살이 불밭의 진약을 말려주기를,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눈조각을 녹여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 깔린 고요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팽팽하게 부푼 풍선처럼 폐에 잔뜩 숨을 집어넣은 다음 천천히 내뱉었다. 동력에 들쭉날쭉한 능선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둥근 태양은 놀랍도록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고는 금세 골짜기를 가로지르며 세상에 맑은 빛을 퍼뜨렸다. 햇빛은 내가 서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닿아 미묘한 온기로 나를 감쌌다. 그 다음엔 이파리와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물방울을 때렸고, 바닥거리는 곤충들, 반짝거리는 거미줄에 닿아 순간 투명해 보이게 만들고는 이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개울을 따라 미로처럼 펼쳐진 빽빽한 버드나무 숲속에도, 그 안에서 싹 트는 붉은 가지에도, 그리고 하얀 포플러 나무 껍질에도 구석구석 햇볕이 찾아갔다. 그렇게 온 세상에 신압으로 빛이 퍼졌다. 몇 분 만에 밝아오는 여명과 새들의 노랫소리가 밤새 봄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거두자 골짜기 전체가 환하게 깨어났다. 산등성이를 넘은 태양이 햇살과 온기를 온전히 뿜어내기 시작할 때 나는 턱을 살짝 들어 태양을 마주 보았다. 착실히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고 있으니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싶었다. 내일도 어쩌면 내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질 것 같았다. 폭풍이 몰아치던 지난 밤이 절망 그 자체였다면 오늘 아침은 희망이었다. 내 계획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의 다정한 손길을 받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실패할 가능성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새들은 주변을 빙빙 돌고 휙휙 날아다니며 쉴 새 없이 짹짹거리고 있었다. 새들의 요란한 환희 속에서 어쩐지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하루 계속 살아나갔고 차츰 긴장을 늦추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들어섰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다. 예기치 못한 소음이 들리거나 폭풍이 휘몰아칠 때면 여전히 화들짝 놀라고 움츠러들기 일쑤였다. 그러다 나는 씨앗을 심거나 변소를 파거나 일상을 세우는 것보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운명이 달라지진 않는다. 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그곳에 머물 방법을 찾아 나갔다. 이었고 나는 들판을 가르는 땅거미가 불길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소리든 침묵이든 그것들 대부분은 별다른 의미 없이 그 자체로 전부였다. 일상을 살다 보니 소음도 침묵도 위협이 아니라 익숙한 배경음으로 들렸다. 숲과 나 사이에 미약했던 우정은 첫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커졌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의 본성과 수천 년간 만들어온 습관에 따라 움직였고 나도 내 일상을 그 리듬에 맞추기 시작했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나도 뜨고 지는 태양에 맞추어 살아갔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잤다. 폭풍이 치면 치는 대로, 달이 차면 차는 대로, 기울면 기우는 대로 그렇게 자연의 리듬대로 살아나갔다. 언 땅이 녹으면서 변소 파는 일도 끝마쳤다. 곰을 유혹할 만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은 배낭에 담아서 야영지 끄트머리의 포플러 나무 위 높다란 가지에 밧줄로 매달아 두었다. 미리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난 덕분이었다. 볕이 잘 드는 남쪽에는 지난 가을 부엌 텃밭에서 챙겨온 씨앗을 심었다. 강돌 맛이 나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개울물을 길었다 마셨고 그 물로 몸도 닦았다. 가만히 앉아 경이로운 자연을 사색할 때도 많았다.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는 여우의 걸음부터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비버의 오두막집, 작디 작은 꿀꽃이 피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형형색색의 꽃종이처럼 날아드는 나비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날아가는 캐나다 두루뭉다까지. 나무를 모아다가 장작을 팼고 느슨하게 실을 엮어 비버 연못에 던져 강송어를 잡았다. 나무 그루터기를 잘라 등받이 의자 비슷하게 만들어 두고서 저녁마다 누비 이불을 두르고 거기에 앉았다.
그러고 앉아 지는 해를 관찰하고 잦아드는 숲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들리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따라해보고 밤하늘이라는 새까만 캔버스에 하나하나 수놓인 별들을 보며 감탄했다. 달빛 한 줌 없이 어두운 밤이면 안개처럼 뿌옇고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수를 올려다보았다. 별자리에 관해서는 학명도 이름도 모양도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내 멋대로 기도 손자리, 복숭아 꽃자리, 새끼 돼지 꼬리자리, 나팔자리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끝없는 이름 속에서 두려움이 사그라드는 만큼 나와 아기는 점점 성장했다. 5월 말이 되자 내 배는 수박처럼 둥글둥글해지고 단단해졌다. 몸 구석구석에 살이 붙어 풍만해졌다. 낯설어진 내 몸속에서 아기는 기지개를 켜고 발길질을 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어댔다. 낮게 깔린 구름이 골짜기를 감싸는 어느 날 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이불이라는 둥지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누운 채 지금 숲속에서 나처럼 온기를 찾아 잔뜩 웅크리고 있을 다른 동물들을 생각했다. 숲속의 다른 어미들도 나처럼 새끼의 발차기를 느낄까? 그 어미들은 새끼들을 어떻게 먹이를 키우고 보호할까? 몸집이 가장 큰 곰부터 아주 작은 곤충까지 또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까지 탄생하고 견디고 시드는 만물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숲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리 줄곧 내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다. 둥글게 솟아오른 배를 두 팔로 감쌌다. 그러면서 내 아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형언할 수는 없지만 나 또한 그 일부라고 느낀 어떤 무한함을 나는 단단히 끌어안았다. 산막에 오기 전 농가에서 살 때는 귀를 틀어막아야 잠을 잘 수 있었다. 허구한 날 세스와 이모부가 아래층에서 옥신각신 다투었고 그렇지 않으면 세스가 마당에서 로드스트의 시동을 걸어댔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술 취한 세스 패거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때를 떠올리니 그동안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어떤 일이 떠올랐다. 내 방문 고리가 흔들리는 소리에 한밤중에 깨다 한밤중에 자다 깬 적이 몇 번 있었다. 내기 때문이든 미친 욕망 때문이든 머저리 같은 운명함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든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세스 친구였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세스였는지도 모른다. 문고리가 덜그럭거리는 소리 뒤에는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잠겨있어 실망한 듯 질질 끄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지면 그제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숲속의 집에서 잠을 청하태면 숲의 심장이 뛰는 소리, 주변의 무수한 생명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와 함께 호흡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밤이 두렵지 않은 건 살면서 처음이었다. 12장 6월은 약속의 달이었다. 날은 포근했고 하늘도 맑은 날이 많았다. 해야 할 집안일도 농사일도 끼니마다 밥상을 차릴 일도 없으니 하루가 길고 놀랍도록 여유로웠다. 멍하니 풀밭에 앉아있거나 숲을 거닐면서 눈에 보이는 풍경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푹 빠져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갈수록 내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자잘한 송어 몇 마리 빼고는 식량을 구하는데 운이 영 따르지 않았지만 남녘 언덕에는 무성한 라즈베리 덤불에 달린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갔고 텃밭에도 자그마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한두 달 뒤면 먹을거리가 풍족해질 터였다. 얼기설기 만들어둔 덫에는 토끼도 들꽁도 잡히지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만드는 기술도 잡는 기술도 나아지겠거니 싶었다. 땅거미에 온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든 어느 날 나는 풀밭 모퉁이에 앉아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일찍이 나는 장가지를 뜨개실로 엮어서 상자 모양의 덫을 만들고 그 안에 토끼풀을 미끼 삼아 넣어둔 다음 Y자 모양 막대기에 비스듬히 받쳐두었다. 그러고는 고집스럽게 너무나 순진하게도 내 방법이 통하리라 믿으며 충실히 기다리는 중이었다. 머리 위에서는 박쥐들이 빙글빙글 날아다니며 벌집 나방을 쏙쏙 잡아먹고 있었다. 밤을 알리는 소음에 귀뚜라미들이 한 마리씩 깨어나고 있었다. 그때 포플러 나무가 무성한 풀밭 모퉁이에서 암사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사슴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껌뻑이며 살짝 뒷걸음질 쳤다.
반짝거리는 까만 눈동자가 다시 한번 깜빡였다. 뭔가를 망설이는 듯 이번에는 하얀 꼬리가 앞뒤로 움직였다. 나는 여전히 바위처럼 앉은 채 사슴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 온 뒤로 땅다람쥐, 나무다람쥐, 얼룩다람쥐, 마멋, 토끼, 호서, 여우는 물론이고 풀밭에서 홀로 사냥하는 고요태며 언덕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사슴떼까지 수많은 동물을 봤지만 내게 이렇게나 관심을 보이는 동물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슴은 고상한 몸짓으로 돌아서더니 왔던 길로 껑충껑충 뛰어 이내 시의 이하에서 사라졌다. 몇 초나 지났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다. 옆에는 우아한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 꾸밈없는 아름다움에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사슴 두 마리가 똑 닮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새끼 사슴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어미 곁으로 다가갔다. 둘은 나란히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풀밭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미쳐 어미 사슴이 처음 나타났던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다. 나는 사슴을 노리고 쫓아온 포식자인 줄 알고 바짝 긴장했다. 숲을 사이로 뛰어나온 건 좀 전에 봤던 새끼 사슴보다 더 작고 가냘픈 또 한 마리의 새끼 사슴이었다. 새끼 사슴은 제 어미와 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총총거리며 풀밭을 가로질렀다. 어미의 손길을 받지 못한 새끼의 가냘픈 모습에 마음이 아렸다. 며칠 뒤 저녁에 또다시 그 어미 사슴을 만났다. 예쁨 받는 새끼는 그 어미 옆에서 나란히 걸었고 작고 약한 새끼는 약간 뒤처진 채 따라왔다. 그렇게 세 마리가 살금살금 산만기업 개울가에 다녀갔다. 다음날 해질 무렵 사슴 가족은 한 번 더 나를 시험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저녁마다 물을 마시러 산막 근처에 나타났다. 식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숲을 사이에 다급히 튀어나오는 약한 새끼 사슴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나를 신뢰하는 사슴 가족을 볼 때마다 동지애를 느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모닥불을 피우고 기리를 한 냄비 올리고 숲을 산책하고 식량을 구하러 나가보고 해가 지고 통조림 콩을 하나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차근차근 6월이 지나갔다. 6월엔 숲바닥에 떨어진 나무가지를 모아다가 텃밭에 비스듬히 울타리도 만들었다. 수통에다 길어온 겨울물을 텃바닥 푸른 새싹에 졸졸졸 흘려주었고 설이 얼지 않도록 밤마다 노비의 불도 덮어주었다. 1949년 여름을 돌아보면 목욕을 마치고 홀딱 벗은 채로 겨울가에 앉아있던 17살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아직 연글지 않은 내 몸 위로 따뜻한 꿀같은 햇살이 쏟아졌다. 배는 희끗하고 신비로운 지구처럼 동그랬으며 젖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풍만하게 부풀어 있었다. 아기는 내 자궁 속에서 뒹굴거렸고 내 심장에 대고 발차기를 했다. 해바라기, 자줏빛 루피너스, 연분홍 야생장미가 온 산등성이를 곱게 물들였다. 겨울과 습지에서는 자홍색 꽃 이삭이 피어올랐다. 꽃대마다 코끼리 얼굴을 닮은 분홍꽃이 잔뜩 붙어 있었고 한가운데 있는 코는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었다. 메뚜기를 잡아서 작은 턱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빤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색깔이 다른 나비의 종류를 세다 보니 10손가락이 부족했다. 한겨울부터 이듬해 여름을 준비하는 숲처럼 내 안에서도 슬픔의 진창 사이로 신라 같은 행복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6월에 해가 저물어갈 때부터 모든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먹고 싶은 음식도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달 동안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늘 부족하지 않게 끼니를 때웠다. 사실 비축해 둔 식량을 아끼기 위해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또 계획적으로 먹기 위해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통조림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식량 배낭에서 음식을 꺼낼 때마다 통조림이 몇 개 남았고 배낭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확인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잊지 않기 위해 식량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중요한 평균결을 외듯 중얼거렸다. 무덥고 건조한 7월이 되니 육포와 복숭아 병조림, 달걀 피클은 다 먹고 사라진 지 오래였고 통조림도 거의 동났지만 다행히 아담한 텃밭에 각종 푸성기와 완두콩이 자랐고 곧이어 비트와 양배추, 감자와 당근까지 열리기 시작했다. 비버 연못을 헤엄쳐 다니는 자그마한 강송어와 제법 살찐 무지개 송어도 보였다.
언덕 위 라즈베리도 서서히 익어갔다. 걱정할 일은 없었다. 먹을 게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자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향한 갈망이 스물스물 밀려들기 시작했다. 하늘을 물들인 분홍빛, 회색빛 구름 너머로 살포시 해가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슴 가족도 기다릴 겸 나무 그릇 턱에 앉아서 천 기저귀를 만들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머니가 명절마다 만들어주시던 햄 생각이 났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서너 달에 한 번씩 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1년 내내 돼지고기를 충분히 먹었지만 흑설탕을 발라 통째로 구워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당밀처럼 달콤했던 어머니의 명절 햄은 두말할 것 없는 별식이었다. 희한한 건 뚝뚝 떨어지는 기름과 엉덩이 부위에 붙은 미끄덩한 비계덩어리가 가장 먹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얀 연골이 박힌 탱글탱글한 부위를 칼로 자른 뒤 한 조각씩 입술을 스쳐 입안으로 밀어넣는 상상을 했다. 번뜩 정신이 들자 무슨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소름이 끼쳤다. 그런 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왔던 것도 아주 옛날이거니와 나는 기름진 부위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에는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고 그 주 후반에는 진하고 걸쭉한 그레이비를 비스킷 한 접시에 듬뿍 올려서 아니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와구와구 먹고 싶었다. 음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텃밭에서 드디어 얄팍한 완두콩 꼬투리를 수확해 먹었지만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인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숲에 가서 따온 라즈베리가 아직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자 이걸 크림에 빠뜨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싶었다. 밀크 스튜, 햄 호크, 두툼하게 썬 베이컨, 버터 향을 가득 머금은 페이스트리, 얇게 썬 감자에 치즈를 듬뿍 얹어 구워낸 감자 요리. 날이 갈수록 머릿속은 온통 맛있는 음식 생각뿐이었다. 밤낮으로 음식이 너무 당겼다. 먹는 상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리고 그러다 환상에서 깨어나 배고픈 현실로 돌아오면 눈물이 나는 날이 이어졌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위를 그리워했던 마음만큼이나 강렬한 식탐이었다. 그때처럼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도무지 되질 않았다. 운이 영 따르질 않아 그때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갑자기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 나흘 내리 비버 연못에 갔다. 손수 만든 그물을 던지고 불뚝 솟은 배를 무릎에 붙여가며 낚시질을 해봤으나 물에서 건져 올린 거라고는 죽고 쉬든 갈 때뿐이었다. 빈 그물에 올릴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마침내 단단한 윤슬 사이로 무지갯빛 비늘이 번쩍이길래 재빨리 그물을 물속에 찔러 넣었다. 그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는 20cm가 채 안 되는 볼품없는 크기였지만 나는 서둘러 야영지로 돌아가 열심히 내장을 걷어내고 작사를 꽂은 뒤 아침에 비워두었던 잔불에다 살짝 구워서 눈 깜짝할 새에 뼈까지 개글스럽게 먹어치웠다. 얼마나 급하게 먹었는지 가시가 목에 걸려 빼내느라 이를 닦으면서도 수도 없이 킥킥거려야 했다. 그런데도 계속 더 먹고 싶었다. 가시라도 아니 유독 가시가 더 먹고 싶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굶주린 상태였는지 보인다. 식탐 외에도 피로와 통증,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배뭉침 때문에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마련하는 것 같은 일상의 노동을 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허리를 굽혀 불쏘시개를 넣고 불을 지피는 것도 힘들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쉬어가며 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라즈베리가 달콤한 보석처럼 영롱하게 연그렀을 땐 몸통을 질질 끌다시피 오르막을 기어 올라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따먹었다. 그러나 언덕에서 침대까지 네 다리로 몸통을 지탱하고 내려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라즈베리를 따먹겠다고 또다시 산비탈을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배가 얼마나 커졌는지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가 배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팔다리는 쇠약해졌고 발바닥이 아팠다. 그렇다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등이 아팠고 앉아있으면 방광과 대장이 불편했다. 서있으면 엉덩이가 당겼고 걸으면 엉덩이가 두 쪽으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언제였을까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씩 그만두기 시작했고 산막벽에 날짜를 표시하던 것도 일찍이 그만두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7월 말인가 8월 초 여하튼 달빛 한 줌 없던 밤이었다. 갈수록 커져가는 식탐과 불편함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누워야 좀 편하려나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버렸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은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성냥불로 조를 밝히고 집에서 가져온 오구이무부에 큼직한 스웨트를 걸친 뒤 서늘하고 캄캄한 바깥으로 나갔다. 쏟아질 듯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날 보며 윙크하고 있었지만 몸과 마음을 달랠 길을 찾기 바빠서 하늘을 올려다볼 정신도 없었다. 그때 텃밭이 나를 불렀다. 당장 달려간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비트를 하나 뽑았다. 비트 뿌리는 포도알보다도 작은 크기였지만 나는 그 뿌리에 묻은 흙과 줄기까지 앉은 자리에서 남김없이 몽땅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하나 더, 또 하나 더 뽑았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텃밭 작물을 먹어치워서 그동안 공들인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사이에 낀 흙이 아드득 아드득 씹혔다. 잔모래가 씹힐 때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흙을 한 움큼 입속으로 퍼넣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혼란스럽고 이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더러워진 손바닥을 핥자 눈물을 잔뜩 머금은 흙에서 짭조름한 맛이 났다. 아기는 조금 더 넣어달라는 듯 사납게 발차기를 해댔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부끄럽고 당혹스러웠다. 어서 따뜻한 산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벌떡 일어서는데 순간 자궁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다. 작고 익숙한 통증으로 시작된 경련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새 배 전체가 단단하게 굳을 것처럼 심하게 조여와 쓰러질 것 같았다. 간신히 문간을 넘어 침대로 돌아왔다. 곧 통증과 수축이 가라앉았다. 출산의 출자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방금 그게 첫 번째 진통이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두려웠다. 겨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잠에서 깨어보니 속옷과 이불이 젖어 있었다. 너무 축축해서 허벅지가 서로 들러붙을 정도였다. 출산할 때 자비로운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나도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던 순간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아마도 맞는 말 같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내기에 내가 너무 쇠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통은 며칠간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진통이 올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흉포해졌고 두려워졌다. 가장 두려운 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출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거세하지 않는 수말에 올라타 내던져질 때까지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그제야 모든 식욕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살덩어리에 불과했다. 자궁이 열리고 생살이 찢기는 살덩어리,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코를 쌕쌕대고 울부짖으며 야영지 한복판에 엎드린 채 불쌍한 짐승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어댔다. 엉덩이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 반대편으로 발사되려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찌어찌 산막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옷을 벗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잠시 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침대 모서리를 움켜쥔 채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가랑이에 갖다 댔을 때 자그마한 두개골에 단단한 정수리가 만져졌던 게 기억이 난다. 침대에 깔린 분홍색 누비 이불을 언제 어떻게 잡아당겨 바닥에 깔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힘을 얼마나 어떻게 줘서 아기를 내 몸 밖으로 밀어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아기를 안아 올린 건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장어처럼 미끄덩한 아들을 가슴 밖으로 안아 올렸다. 우리 둘의 몸은 고동치는 보랏빛 탯줄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아들이 세상에 나왔던 그 순간에 대해 내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아기는 자그맣고 생기가 없는 게 마치 인형 같았다. 움직임이라고는 덜덜 떨리는 내 손이 만들어내는 진동뿐이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머릿속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겠다고 그토록 끈질기게 발차기를 해댔던 그 강인한 생명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아기를 살리려면 뭔가를 해야 했지만 결국 나도 고작 애였다. 내가 산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숙한 애. 아기는 분명 죽고 말겠지. 고통과 선망 속에 드는 생각은 그것뿐이었고 너무 지치고 쇠약해진 데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나 역시 아기의 뒤를 따라가게 뻔했다. 소리치는 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살아야 돼. 내 무릎에 축 늘어져 있는 푸르스름한 아기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해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살아야 돼.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듯 나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외쳤다. 그런데 그때 맹색한데 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윌이 내 팔에 안겨있던 우리 아기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아당겨 자기 손 위에 포개고 루비 앨리스가 데려왔던 축 늘어진 강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두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살, 그런 다음에는 강하게. 윌은 내 납작한 손바닥을 아기의 가슴에 갖다 대고는 아기의 몸을 뒤집어 깃털 같은 등을 토닥였고 다시 몸통을 돌려 가슴을 쓰다듬으며 아기를 소생시키려 했었다. 그런 다음 우리 아들의 작고 푸른 입술 사이로 윌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데도 우리 아기는 깨어나지 않았다. 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기의 얄팍한 갈비뼈를 덮고 있는 양털처럼 부드러운 보랏빛 피부 위로 내 손을 올려놓더니 빠르게 원을 그려가며 문질렀다. 그 순간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기라도 한 듯 아기가 숨을 헐떡거렸다. 목구멍이 무언가로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낮고 거친 소리였다. 나는 아기의 숨통을 막고 있는 걸 빼내보려고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몸통을 뒤집어 놓고서 연신 등을 두들겼다. 그래도 효과가 없자 다시 아기의 몸통을 바로 돌린 뒤 이번에는 잇몸밖에 없는 자그마한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걷어냈다. 그러자 아기는 약하고 불안정한 숨을 한 번 더 내뱉었다. 나는 아기의 입술 위에 내 입술을 포개어 대고서 숨을 세게 빨아들이며 점액질을 뱉어냈다. 다시 한번 나는 입술을 맞대고 아기 입속에 남아있는 점액질을 빨아들이면서 지평선 위로 머리를 내미는 태양처럼 확실하게 생명을 끄집어 올렸다. 아들의 첫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웠다. 놀라고 기쁜 마음에 환히 웃으며 위를 돌아봤는데 윌이 보이질 않았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여기 서서 나와 함께 우리 아들을 살려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윌은 이제야 핏기가 도는 얼굴로 앙앙 울어대는 우리 아들 안에 있을 뿐이었다. 한 손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을 뻗어 침대에 깔려있는 담요 한 장을 잡아당겼다. 어이구 어이구 소리로 아기를 달래가며 아기의 몸을 담요로 닦은 뒤 꽁꽁 싸맸다. 탯줄을 자를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기와 딱 달라붙은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을 수밖에,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기는 살았다. 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무사히 세상으로 데려온 걸 보면 어쩌면 생각했던 것만큼 어리숙한 애는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살짝 부은 눈을 흐리게 떠보서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처음 나를 쳐다본 순간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수개월 동안 나는 내 뱃속에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그저 낯선 존재, 신비로운 생명체, 한편으로는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내 존재의 깊은 곳,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타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까만 눈을 가진 이 아기는 놀랍도록 친숙했다. 아기는 작은 눈썹을 찡그렸고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연결된 두 영혼처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